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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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태경 변호사입니다. 뭐, 다들 바쁘실 텐데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먼저 우리 세미나, 이현아 교수님 먼저 나타나셨네. 예, 네, 일단 네. 우리 세미나의 그 목적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하는데 그 현대 사회는 그 세계적인 인구 이동이 활성화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뭐 이런 변화를 피하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사회의 등장은 다문화 정책이나 종교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확대 추세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 그 2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이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그 여건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교육 여건 또한 상대적으로 열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다문화 사회를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 새로운 자세와 점검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는 그동안 특정 문화권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왔는데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종교를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이거 확대 추세 속에서 다문화 정책과 종교라는 주제는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에 한국종교인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사회 종교와 다문화 정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사회 종교 및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이 제기되고 이를 토대로 훌륭한 정책이나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발제자랑 토론자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발제를 맡아주신 분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맡아주실 교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염경혜 교수님 경민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이은화 교수님 중앙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한주빈 교수님 연성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예, 그 발제자 토론자 모두 이제 소개를 마쳤고 뭐 세미나 목적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단 구혜영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예.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입니다. 네, 먼저 화면 키워주시고 제가 권한을 주시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권한이 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권한은 주어져 있긴 한데 네, 화면을 직접 띄우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띄워주셔가지고 아, 그걸로 제가 할 순 없나요? 네, 그걸로 할 수는 없고 이제 교수님이 아, 처음부터 띄우시면 또 제가 할 수. 가능한데, 네네, 아, 그러면 뭐 해주시죠, 뭐. 네네네. 네,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문화 가족 그 정책에 관련된 부분 좀 설명하면서 종교적인 부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다문화 가족을 위한 우리 접근 방법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 관점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통합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문화 가족이 이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질적인 문화를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과 잘 융합해서 통합하는 그런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소외되고 배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소외되고 배제되고 또 이렇게 아픔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줄여볼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노동시장의 교환이라든가 또 내지는 어떤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함께 더불어서 세계인들의 어떤 공동 경제 체계로서의 일원으로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 가족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이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종교 갈등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이슬람교와 기독교 또 내지는 뭐 다양한 종교들 간의 갈등으로 정말 전쟁도 너무 많이 오랜 시간 있어 왔다라는 거고 뭐 최근에 막 하마스 같은 그런 전쟁도 겉으로 보여지는 건 종교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영향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다문화 가족을 위한 거에 종교라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 필요할지 뭐 이런 부분들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첫 번째로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초점을 맞춰 볼 텐데요. 저는 사실 이게 복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문화 가족을 아직도 시혜적인 또 내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혹은 뭐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뭐 이런 그런 어떤 뭐 우리 국민의 어떤 주체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단 세금이 들어가야 될 존재 뭐 이런 표현들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관점들도 좀 바꿔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오늘 뭐 아침에 제가 들어보니까 4.86%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3년 10월 달 통계라고 그래요. 예 4.86% 니까 그 옛날보다는 좀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좀 작은 비율이어서 다문화 가족이 이제 5% 이상일 때 다문화 가족이라고 다문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직도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들의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특성과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분절된 전달 체계죠. 다문화 가족들 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보통 여성가족부가 이제 뭐 주관이 돼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노동과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국적이라든가 또 내지는 불법 체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뭐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이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되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이주 여성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되고 있고 인권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서비스 유형을 보면 다문화 가족 중에 국민기초생활 수급 비율은 약 5.7%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체 수급 가구 중 1.7%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의 이제 수급 비율이 높은 것은 모든 것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그 다문화 가족들은 아직까지 의사소통의 불편함이라든가 문화적 갈등이라든가 자녀 교육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편견, 차별 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해도 되나? 안 되네.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이제 특히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여러 가지 출산, 임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지원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가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이제 뭐 교육과 관련 지어져서 이제 이중학교, 이중언어학교, 소위 말하는 이제 다문화 학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가정 방문해서 교육해 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두어서
교육 상담하는데 저도 놀라운 것은 이번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지원비가 다 삭감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 생활 가이드북 뭐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법무부에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 이런 것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뭐 홈페이지라든가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EMS 할인 제도라 그래서 국제 특급 우편 발송 이런 것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 입국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어 능력을 위한 그런 향상을 위한 그런 학급, 또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 이게 이제 이중 언어 학교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리고 다문화 뭐 청소년 멘토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뭐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지원, 그리고 이제 육아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어린이집 입소 1순위로 다문화 가족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을 위해서 뭐 전세 임대주택에는 저금리를 제공해 주거나 SH공사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청약 있을 때 1순위로 혜택 주는 뭐 이런 사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국에서 그 나라로 이제 들어가서 연금 가입을 보장을 못 해줄 경우는 연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한 21개국을 아직 연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외국과 연계가 돼서 연금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이제 해당 국적의 그 외국인인 경우는 우리나라 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긴급생활비, 지난번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경우에도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아서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사각지대에 놓였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문에 많이 이제 거론됐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운전 면허 교실을 통해서 뭐 면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 내용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동화라고 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결혼 이민자라든가 다문화 가족들이 결국은 모국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보다는 우리나라에 무조건 동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단일 민족에 대한 그런 강조점만 이루어져서 다문화 가족들의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또 이어서 그들이 추구해 가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 내에서의 어떤 인재로서의 양성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동화에만 둘 것이 아니라 그들 모국 그러니까 문화들 그리고 역사들 또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 다문화 국가들의 어떤 그런 국가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뭐 다문화 관련된 뭐 서비스 기관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건강가정진흥원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건강가정 뭐 다문화 뭐 포함해서 이제 가족센터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교류 소통 공간 뭐 이런 것들 합쳐져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다누리 콜센터라 그래서 이제 포털 정보센터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가족 생활 지도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교육 지도사도 있고, 그리고 이중 언어 코치라든가 통번역사, 또 그다음 학교에 파견되는 다문화 언어 강사, 뭐 이런 식으로 뭐 교육 과정들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정규직이 많고 또 기간제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지속성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민간 서비스 종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 종교 기관들을 통해서 혹은 뭐 교회나 뭐 이런 종교 시설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족들의 서비스는 대부분 시작은 민간 서비스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여성 노동자의 집이라든가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 이런 데는 다 종교에서 시작된
그런 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이주 여성들을 위한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 지원 공익센터, 그래서 뭐 김대기 변호사님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률적인 자문 뭐 이런 것들도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모의세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맞춤형 소통과 찾아가는 서비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과제와 대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종교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문화 아동,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문화를 이제 붙여 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니 이제 다문화가 복지 서비스를 받는 그런 대상자로서의 다문화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고착화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너무나 다양하게 이제 호칭을 부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라벨링도 없애면서 이런 글로벌한 그런 국제사회 내의 일원으로서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 국민으로서 받아들이는 명칭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저보고 뭐 "어떤 게 좋겠습니까?"라고 말하면 아직 답이 딱 떠오르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주무부처도 지금 다문화 가족 주무부처가 이제 뭐 여성가족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뭐 앞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지금 법무부 같은 데는 이민청 지금 준비를 하고 이민청 연구소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인제 거기는 이제 좀 국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불법 체류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다 보니 법무부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너무 인제 그 약간 범죄 내지는 형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법무부도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부나 보건복지부 이러니까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다문화 뭐 이런 것들로 고착되어져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행안부가 좀 주체가 돼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문화관광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면서도 우리 국내에 그 소외되거나 이런 뭐 그 피해받는 또 내지는 차별받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부처가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사회 통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걸 살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의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녀 세대를 염두에 두고서 사회 통합적인 그런 다각적 협력 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극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과 다문화 가족 간에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들 간에도, 또 다문화 가족과 본 국가들 간에도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자로 이제 분류하는 방식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행안부가 특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주무부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문화 가족들도 이제 주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뿌리도 찾고 모국도 방문해 주고 자국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요. 그리고 자국 출신자들끼리 자조 모임을 형성하도록 해 주고, 그리고 자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래서 그 본인들이 '나는 한국인이야.' 하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부모님이 뭐 베트남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라고 하는 부분에 자긍심을 갖도록 심어 주어야 나중에 그 친구들이 인제 성장해 가면서도 그런 범죄자로 빠지지 않고 우리로서는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갖고 있는 빈곤이라고 하는 걸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미리미리 제거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또 기업에 포용 담당관이라고 하는 걸 좀 배치해서 뭐 그동안에 있어 왔던 성평등이라든가 장애라든가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들
또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책을 보고 또 그 조직의 문제점들을 좀 찾아내고 하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포용담당관 뭐 이런 것들이 좀 배치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법조항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이런 외국인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없앨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종차별금지법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언어 교육지원법 이런 것들을 좀 제정을 해서 이제 글로벌 인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요거는 이제 우리 김태경 변호사님이 뒤에 또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때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 기간을 좀 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 내에 일단 전문 인력 배치돼야 될 것 같고요. 가족 지원 센터에도 조금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주민의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비율이 7% 이상이 되게 되면 생애 주기 발달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주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어떤 지원 플랫폼 뭐 이런 것들 잘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문화 정책 학교가 이제 30%가 다문화가 돼야지 뭐 이렇게 다문화 관련된 지원을 받는데 이제 이걸 좀 10%대로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이것도 이름도 이제 이중학교, 이중언어학교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학교라 그러니까 왠지 또 다문화 애들이 많은 곳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차별성을 그러니까 차별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그때 윤정부 인수위원 그 공약 만들 때 제안을 해서 지금 그거 바꾸는 작업들이 진행되는데 바로 이중언어 학교라 그러면 왠지 이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학교 이름도 좀 바꾸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으려면 이제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도 조차도 좀 더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낮춘다는 게 이제 그 학생 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런 학교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맞춤형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민간 자원 활용 굉장히 중요하죠. 뭐 대학, 뭐 산업체, 뭐 종교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맨 밑에 제가 이제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종교만한 건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NGO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들의 특히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1366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이주 여성들이 인권에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전문적인 지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또 다문화 가족 학생들이 의외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노동 인권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뭐 우리 가슴 아팠던 일들 너무 많습니다. 학교 폭력에 다문화 가족 그 학생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출결이라든가 학교 관리 실태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에서 또 장애 아동들이 특히 많아요. 특히 언어 발달이 늦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 장애 아동도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다문화일 경우는 특히나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도 이제 권리 확보를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특히 인종차별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들 잘 만들어지고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소득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 이주민들은 그동안 배제되어 왔었고 특히나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정책들이었다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좀 체계화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스마트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지역사회 내에 봉사할 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 지역에 같은 동일한 민족들에 의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외국인 명예통장제 도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방의회나 국회에 다문화 가족들 진출하는 이런 것들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 난민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럴 텐데 이 출생 신고조차 못하는 상황이 이제 무국적자 부모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육 그다음에 이제 교육, 내지는 의료 뭐 이런 것들과 관련 지어져서는 좀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네, 그 다음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끝났네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만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미등록 아동이 이제 최근에 법무부가 15년 이상 체류하면 임시 체류 허가증을 줬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모가 우리나라로 왔거나 난민의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은 너무너무 유창해요. 근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하니까 그 나라 가면 이제 언어가 하나도 안 통하면 그 나라 가서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대학 진학한다든지 취업하면 1년짜리 비자를 계속 임시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엔 권리 아동 협약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12년 정도 체류하면 이제 국적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무조건 애 낳으면 이제 우리나라 애들이 되니까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동이 또 다르게 어떤 형태로든 또다시 피해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인도적 차원에서의 고려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짧게 막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들 뭐쭉 훑어봤는데요.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종교가 특히 함께 해야 될 부분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수하고. 네, 저도 뭐 다문화 가족 또 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이렇게 말은 뭐 추상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오늘 구 교수님 발제에 듣고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네요. 어쨌든 뭐 구 교수님께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그와 함께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아마 분절된 전달 체계, 그다음에 그들의 모국의 문화에 대한 뭐 이해 존중보다는 우리 문화의 그 동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2세들을 그 염두에 둔 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사회 통합이나 협력 체계를 위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서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동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그들의 주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전달 체계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뭐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 명칭을 좀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발제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우리 또 뭐 그다음에 토론으로 제1 토론을 해주실 분으로 염경애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교수님.
염경혜 교수님 안 들어오시네. 음소거가 잠깐만요. 네, 네. 문서가 네, 있습니다. 네,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염경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세미나 주제를 토대로 이제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의 종교와 또 종교의 그 취향점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은 어떠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한테 아마 질문을 한다면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그렇다 그리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느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다문화 사회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문화와 그 인종이 공존하는 그런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또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다 반영한 그런 정책 그런 부분에서 늘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종교가 다문화 지원 서비스에서 아주 지대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 교수님이 전쟁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직 지금 첫 페이지예요. 그래서 종교 문제로 이제 사실 세계 전쟁의 한 70%가 70% 이상이 종교의 영향으로 이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그 종교 분쟁은 모두 다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떠한 종교에 대한 배타성 또 편협성 이런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주 원시 종교의 한 형태인 샤머니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다양한 종교가 아주 자유롭게 활발하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전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 이제 종교들은 우리가 늘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경쟁을 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면서 우리의 그런 정신 세계를 좀 나름대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 사회의 환경 속에서 종교가 과연 또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든가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전국 다문화 실태 조사에서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결혼 이민자라든가 피해자가 배우자 만남을 통해서 이제 종교 기간을 통했다. 그래서 종교 키워드를 한번 쳐보니까 그런 이제 만남을 통한 그 부분을 종교 기간을 통했다. 또 아니면 이제 문화적 차이 유형을 봤을 때는 어떠한가 봤을 때 종교 생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종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다음으로 올라갈까요? 네. 또 이제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의 그 1년간 참여한 모임 활동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종교 활동이 13%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앞으로 모임 활동이나 그런 참여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거듭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종교 활동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자 하는 프로테이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8.9%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가 정말 이제 차지하는 그런 영향이 나름대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 결혼 이주 여성의 종교와 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나온 거를 보면 종교가 8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주 여성들의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윤호에 따라서 종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주 여성들의 그 부부관계 그런 부분도 상당히 달라지고 또 부부간의 종교가 일치됐을 때 그 삶의 만족도라든가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갈등에 따라서 그들이 겪는 그러한 대인관계 또 가족관계, 뭐 부부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다문화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점을 좀 보면은
이렇게 종교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조사하는 그 다문화 정책의 기본 계획을 보면은 종교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다문화 정책 기본 계획은 다문화 가족 정책의 그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지표인데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기본 계획인데 여기에 종교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문제점을 좀 본다고 한다 그런 부분 또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부분이 좀 비명시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 또 특정 종교로 해서 이제 뭐 사회복지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올라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그 다문화 사회 지원의 또 교육의 한계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제가 봤는데요. 이 다문화 지원이 어찌 보면 약간 성교나 포교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그 공동의 그런 가치 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종교의 지향점과 이제 어떤 정책적 시사점은 이렇게 다문화 지원 서비스에서 종교계 그 역할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 비중에 대한 하나의 축으로서 그런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많죠. 창의적인, 개발적인 거, 그리고 또 좀 더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같이 역할 명시화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교계가 이제 사실 나름대로 본인 그 종교계가 추구하는 그런 핵심 사상 가치 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인류 보편적인 그런 가치로 종교가 서로 어떤 긴장이나 뭐 알력 갈등 이런 것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그런 노력이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열린 자세로 좀 갔으면 좋겠다. 타 종교, 타 문화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좀 약간 섬김? 뭐 그런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를 인정하고 그러한 개방적 자세로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제 여기 다문화 2세를 위한, 네, 올라가도 좋습니다. 다문화 2세를 위한 그 종교계 교육 및 상담 지원 강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문화 2세. 사실 이 다문화 2세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봉사활동을 한 그 초등학교 1학년 이 정도 아이들이 지금 어느새 이제 대학생이 된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 그 다문화 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의 그런 그 한국 거주 기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5년 이상 된 그 거주 기간이 15년 이상 된 그런 프런테이지가 39.6%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문화 가구의 우리나라 국내 거주 기간이 단기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뭐 사회적인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그 성장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교육 이런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는요. 사실 이 다문화 2세를 위해서 뭔가 우리 그 종교계에 그 청소년 인재들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재가 좀 이 다문화 2세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돕는 방법, 같이 뭔가 상호 학습하는 지원 체계 이런 거는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유명 고등학교는 그 멘토 멘티라는 그 어떤 행사가 크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멘티라는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한 2학년 대상이에요. 2, 3학년. 그런데 이 멘토는 한 30년, 40년 더 선배이신 사회적으로 아주 이제 지위가 있으시고 아주 성공하신 이런 분들을 모셔서 멘토, 멘티 이런 맺어주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멘토, 멘티가 아주 그 멘토가
나이가 상당히 젊은 그래서 뭐 이 고등학생들이 형 뭐 이렇게 부를 정도의 그 정도의 나이의 그 멘토들이 같이 이제 멘토리티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어필이 잘 된다. 그래서 이 또래의 그 서로 도와주는 이런 그 뭐 지원해주고 같이 진로를 고민해주고 학습에 대한 그런 방향도 같이 생각해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종교계의 활동이 좀 같이 연루돼서 이런 부분에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 토론 문제는 앞으로 이제 다문화 지원 서비스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가고 있어야 되나, 또 종교계가 다문화 지원 서비스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 다문화와 연계된 맞춤형 지원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염경애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염 교수님께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그 다양한 민족 신앙이 있었는데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자, 이슬람교까지 활동하게 되는 그런 다종교 사회가 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문화 사회의 종교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종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실 종교라고 하는 건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에는 그 종교 역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종교계에서도 다문화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그 목표를 그 선교나 포교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토론 주제로서 종교계에서 다문화 지원 서비스를 할 때 그 방향을 선교나 포교가 아니라 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토론하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종교계가 지금까지 뭐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독자적 활동을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효율적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토론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종합 토론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이현아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아 교수님, 이현화 교수님. 저거를 네, 안녕하세요. 저 이은아입니다. 저는 토론에 앞서서 제가 그 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제가 그 아이들을 강의하다 보면 다문화 편에 들어가서는 제가 항상 의문이 되는 게 과연 다문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문화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문화를 다문화라 할 것인가? 아니면 법에서 지정한 그런 내용들이 다문화야? 라는 것이 늘 의문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복지 전공자니까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러면 다른 법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맞춰보고 도대체 중복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달 체계는 그럼 우리 복지적인 측면의 전달 체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 기회에 비교해 보자. 그리고 나아가서 개선할 점과 토론할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전달 체계 중심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내용에 거의 다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가족 정책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7개 행정부처와 기관 및 지자체의 개별적 관여에 의해서 수립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복지 측면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에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민자, 기여자처럼 기본적으로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 국가나 지자체는 전국의 시군구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두어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또 그다음에 교육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행안부 자료입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가족,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현행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관리를 사회통합 관점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족, 그래서 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을 포함하여 사업 대상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정책의 핵심적 전달체계로서 결혼 이민자 및 기여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까지 담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역량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조직의 역량과 효율성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달 체계 측면에서 다른 부처 및 사업 간의 유사 중복 문제와 서비스 효율성 문제,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문제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를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부처 및 사업 간 유사 중복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이게 왼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지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따라서 교육 및 상담, 한국어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 정보 제공,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통번역 지원 사업을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유사한 법무부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서비스가 중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 법률 상담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300개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민통합지원센터도 유사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외국인 종합센터에서도 20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중복돼서 이렇게 유사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의 효율성 문제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2018년과 그 전에 거를 같이 이제 비교해서 한번 서비스가 어떻게 좀 나아졌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해봤는데요. 먼저 자녀의 양육 환경입니다. 먼저 이 자녀의 양육 환경에서 4, 5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23%는 아직 교육 돌봄 시설에서 자녀를 보내지 않은 채 양육수당을 우리가 수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가정인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의 그 아동의 가족이 거의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수당을 받는 측면에 비해서 양육수당이 상당히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또 저학년 자녀의 40% 정도가 평일에 혼자 방치되는 시간이 많은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8년 대비해서 1.2%가 또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더더욱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학교 적응도를 좀 봤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4.53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2013년에는 4.33점, 2021년에는 4.23점으로 오히려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학력 격차도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이 됐는데요. 교육기관의 이제 취학률을 좀 보면 2018년에는 18%인데
2021년에는 31%로 일반 아동에 비해서 더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2021년 자료를 보면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이 71.5% 대비 다문화 가족에는 자녀가 40.5%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 과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핵심 전달 체계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강하게 좀 들었고요.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자체도 이런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저희 구혜영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나눴냐면 먼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센터의 지원센터의 근로 환경은 좀 어떠한가? 그다음에 임금 차별은 어떠한가?라는 내용에 이제 중심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의 양성평등이라든가 인권 정책이라든가 가정폭력의 방안에 좀 집중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환경도 임금도 최저임금 이 수준에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승진이나 승급, 임금 상승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임금 차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역량도 고민이 좀 된다라는 이런 제가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원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사업을 보면 이거는 2023년 사업 안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안내에서 제가 추출한 내용입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 대상자인 결혼 이민자 귀화자와 제한 외국인 가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폭넓게 과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처와의 중복성을 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역량을 또 고려해서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하고 싶고요. 두 번째 가장 정말로 필요하게 지금 구혜연 교수님도 저희가 이제 발표 중에 일단 행안부라든가 문광부를 주무주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접적인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이런 다문화 가족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려면 범부처 간 연계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도 좀 필요하고요. 플랫폼 구축도 좀 필요하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런 토론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현화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현화 교수님은 다문화 정책의 그 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법상 다른 부처하고 또 사업 간 유사 중복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서비스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를 아마 연구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그 예로서 자녀들 학교 적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 또 학력 격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정책이 뭐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광부, 법무부 뭐 이렇게 17개 중앙행정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인 관계에 의해서 수립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핵심적 전달 체계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범부처 간 연계 및 네트워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플랫폼 구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발제자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특히 뭐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주제로서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역할과 관련해서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자꾸 넓힐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효율적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시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토론 잘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한 분 남으셨네요. 한주빈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립니다. 연성대학교 한주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문화 가족 정책과 종교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주 발표도 하신 구 교수님 발표와 염경애 교수님과 이응나 교수님 그 토론 주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족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그중에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포커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이제 언급을 개념 정의를 한다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을 가리키고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외국인 결혼 여성들 중에서 한국 사회보다 저개발 국가 출신의 여성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국적 취득 및 인권 문제, 또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 사회 통합의 문제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점 중에서 국적 취득 및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마침 오늘 그 김태경 변호사님이 계셔서 제가 상당히 의문스러웠고 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에 또 변호사님도 계시고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제기할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최근까지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국적 취득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또 이혼 후의 문제, 그 비자의 문제, 국적 취득의 문제, 이런 결혼 이주 여성이 그 국적 취득과 법적인 그 제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시정되고 또 법적으로 향상된 조건이 부여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경우 국적 취득 과정은 기본적 인권 문제로서 정책적 배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법률적으로 찾아보니 다문화 지원법하고 그다음에 국적법과 이런 결혼 이주 여성의 건강가정지원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예전에 그 오래전에 그 법률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지금 그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새로운 법안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이민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또 중매 결혼 후 가정폭력 및 학대의 문제들이 빈번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대한 인권 문제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에서 보호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가족은 1세대 인권이자 또 가장 보편적인 인권 요소인 자유권적 침해 상하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점으로 국적 취득 및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는 총 세 가지 부분으로 제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 포용성에서는 세 가지 문화, 그 차별 배제 모형과 그다음에 동아주의 용광로 모형과 세 번째 다문화주의 샐러드 모형, 즉 캐나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자이크 모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차별 배제 모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한 문화적 갈등 혹은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억압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샐러드볼 모형처럼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그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차별 배제 모형적인 모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동아주의 모형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 및 억압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지역사회의 문화적 대응력 미비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가족센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감축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문화적 대응력의 미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 통합의 문제로서 첫 번째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게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는 빈곤 문제와 자녀 교육, 언어 교육과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빈곤과 자녀 교육의 문제, 이런 세 번째 사회 통합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이주 여성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 사항에서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 취득 문제 및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국적 취득 문제와 다문화 사회 인권 문제 또한 그와 관련된 실천 활동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아까 2세대를 말씀하셨던 그 자녀들도 인종이나 피부색 등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소수자이며 약자이고 따라서 차별받기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결주의, 우리가 백이민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배타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 노동자 또는 결혼 이민자 가족, 또 문화다양성 실태와 대상, 분석 등 한국 사회에서의 소수자와 관련된 인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아까 두 분의 발표자에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토론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아까 제가 제기한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로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또 문화적 갈등 혹은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억압의 문제와 지역 사회의 문화적 대응적 미비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은 사회 통합의 문제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빈곤과 자녀 교육의 문제로 결혼 이주 여성들은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겪는 언어적, 문화적 갈등, 또 사회적 편견 등 문화 간 차이와 함께 빈곤 문제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사항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주빈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한주빈 교수님께서는 그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토론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국적 취득 및 인권 문제,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 적응 문제, 세 번째는 사회 통합 문제 등을 지적해 주시고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경우에 국적 취득 과정은 기본적 인권 문제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또 결혼 후 가정 폭력이나 학대 등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토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교수님께서는 토론 주제를 세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발제와 토론 교수님 토론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더 심도 있게 또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뭐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 아니더라도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함께 언급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발제자님에게 토론 교수님들이 그 질문을 던진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발제자 의견 및 참여자 모두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네. 교수님 혹시 네네. 예, 네, 오늘 이렇게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좀 빠져 있는 부분, 또 혹은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자료를 챙겨 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몇 가지 이제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들었던 그 내용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염경애 교수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다문화 사회는 결국 다종교 사회를 가져갈 거다. 그 다문화의 갈등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종교가 갖는 갈등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좀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교계에서 미리 알고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윤창원 교수님, 다문화가 결국은 다 종교로 가면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없었던 종교들의 갈등 내지는 종교들의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정말 연구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퍼센트의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외부에서 봤던 그게 우리나라의 축소판으로 종교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연경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 종교계 이제 그 토론에서 사실 종교의 가장 큰 역할은 저는 조기 정착, 이주민들의 특히 다문화 가족들의 조기 정착에는 정말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죠. 또 실질적인 서비스도 주죠. 특히나 정서적 서비스 또 내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들 왜냐 그들 나름 느끼는 그래서 저는 초기 정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치 네트워크 그 민족들 간의 자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맞춘 이제 앞으로 좀 구체적인 세미나 뭐 이제는 전반적인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갖고 논의하는 그런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족을 좀 지원하는 방향은 저는 이제 사회적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혈연 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회적 가족인데 특히나 이게 글로벌한 사회적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로 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은하 교수님이신데요. 이은하 교수님 말씀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그 가족 지원센터를 선택과 집중하자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게 왜냐면 이 대상이 이제 법으로 나와 있는 대상이라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 이제 다 참여하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엔 이게 쉽지 않은 것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전문화가 그러니까 그 가족 지원센터가 뭐 염경애 교수님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도 많이 하고 계셔서 너무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저는 오히려 뭐 중복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잘 이렇게 깔때기를 쫙 모아지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원센터 내의 체계적 분류라고 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지금 이게 제가 행안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요즘에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파출부를요,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아동 돌봄 서비스를 외국인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싼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면 오늘 저도 아침에 이야기도 깜놀했는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뭐 정책을 지금 뭐 이렇게 하려고 뭐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핵심이 저출생 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출생을 우리나라로도 안 되는 걸 뭐 외국인까지 데려와서 또 이렇게 할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컨트롤 타워는 우리나라는 지금 변형이 돼서 아마 저출생이나 고령화 사회로 가져갈 확률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다문화 가족은 절대로 저출생이나 고령화로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뭐 굳이 한다고 한다면 경제라든가 뭐 이런 거랑 같이 가져가는 거야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주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기생충이 생각이 났어요. 기생충이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냄새 맡잖아요. 윤여정이한테 누구지? 영화 배우 남자 영화 배우 누구였죠? 이성균? 아, 아니 외국 배우가 냄새 맡으니까 냄새. 나는 네. 뭐 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농담에 그게 아니고 기생충에 냄새가 스멜링이 나와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 운전기사와 아닌 그 자기와의 냄새가 가난한 자의 냄새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다문화는 거의 가난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 근데 이 다문화 가족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그 노동자로 될 경우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급과 인종이 지금은 딱 같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급과 인종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부자 CEO가 오히려 다문화 가족일 수 있다는 거죠. 외국 인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회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별이라고 하는 건 계급일까? 인종일까? 결국은 계급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외국인이라고 해도 그 얼굴 하얀 백인에 대해서 막 뭔가 말이라도 걸고 싶어 하고 다문화 가족은 막 피하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다문화와 계급을, 그러니까 인종과 계급도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빈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도 꼭 다문화 가족의 빈곤일 수는 없다. 그 전체적인 빈곤 내 다문화 가족의 일부인 것이지 모든 다문화 가족이 빈곤의 문제로 가진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회 문화적인 그런 대응들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게 종교의 역할이거든요.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대응 속에 종교계 역할들을 고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분 토론자분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나가셨네. 그래요? 아니요,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음속으로 안 해놓으면 잡음이 자꾸 들어가서 음속으로 하고 네네. 있었어요. 예. 네. 예, 뭐,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 뭐 다른 또 질문이나 또 보충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니,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사회만 아니, 맡으면 법 이야기. 되는데, 아, 네네. 법 이야기 예, 뭐 해주시면. 나중에 다 하시고 나면은 뭐 법률적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래도 논문을 읽어보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간단히 그 네. 언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니, 그 다른 말씀해 교수님은 주시면 새로운 토론이 될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네. 뭐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과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제가 네. 이제 이번에 이거 뭐 좌장 맡으면서 조금 글을 또 읽어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몇 가지 읽어보고 그냥 정리해 둔 것들이 그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화면 이제 공유 좀 해주시죠. 네. 윤 교수님, 화면 예. 공유. 네, 여보, 아직 공유가 안 되고 있네요. 예, 좀 제일 끝에 어디 편집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제가 그 메모해 둔 내용은 그 이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갈등이 다 내재가 돼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예, 뭐 그냥 대략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생기는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각국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래 보면은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랑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법원에서 판결 나는 것들을 보면은 그들 각국의 입장이 대략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건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지만 그 이슬람 교도들의 무슬림들이 그 히잡 착용을 뭐 금지하는 그런 판결들이 이제 나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이제 판결들이 나오게 되는 그 근간의 기본적인 뭐 철학은 뭐냐, 기본적인 정책이 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아마도 그 이슬람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 시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프랑스의 정책이 결국은 그런 그 소수 민족 종교자에 대한 그들 문화의 존중이나 이해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프랑스라고 하는 그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동화주의 입장에서 그와 다른 그들의 종교적 문화를 자꾸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히잡을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하죠. 프랑스도. 법원의 판결도 보면 뭐 양성평등이니 뭐 여성에 대한 차별이니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 히잡 착용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느끼듯이 이게 이슬람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어, 개념 또는 그런 의견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학교의 정책에 의해서 학생들은 뭐 히잡 착용하고 수업 받으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한번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 공개적인 거리에서조차도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은 좀 차별이 아니냐 오히려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다른 형식적으로는 또 다른 종교의 복식도 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켓은 그 히잡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에 반해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그 소수 민족들 또는 소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그 권리 보호나 평등 실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아예 그런 그 다문화 또는 다 종교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 많이 허용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다문화하고 종교라는 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만 내재는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한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원에서도 재판을 한번 할 때가 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그러면은 그 다문화하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캐나다나 미국에 있었던 그 사례들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어떤 종교나 소수민족의 경우는 사진 찍는 걸 거부하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그러면 어떻게 촬영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거부한다든지 그다음 뭐 재소자의 경우에 이제 위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특수염을 못 기르게 하는데 종교적으로 이 특수염을 무조건 길러야 되는 사람의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종교적 상징물인 그 시크 교도들의 그 의례용 단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키르판이라고 하던데 그걸 소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허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그 다종교 사회가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이 그 외래의 종교를 가진 이주민이 원래 원주민 사회의 국가 법 질서나 관행이나 또 이런 것들과 충돌하는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지 또 반대로 제3자가 그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공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그들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걸 막아야 되고 허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고민만 되고 글을 읽으면서 정리만 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 교수님들께서 혹시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같이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듣고 네, 저는 있습니다. 이제 뭐 대충 제가 언급하고 싶은 요거 내용은 좀 다 내려가면 언급했습니다. 법 나오잖아요, 법. 무슨 법이요? 대한 외국인 처우법 기본법. 뭐 그거는 지금까지 뭐 다 얘기들 하신 내용이라서 뭐 크게 음.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요지는 네. 그거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법이 뭐 이렇게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법들이 그 어떤 정책적 이념이 정확하게 없다고 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나라 언급한 것처럼 사실은 정책적 이념을 어디다 둘 거냐 이게 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는데 그런 이념이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종교 정책이 뭐 전혀 이게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올바른 방향은 결국은 그 소수민족 다문화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나 그 전통을 인정하고 또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뭐 하는 그런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저도 뭐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뭐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동화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결국은 그 프랑스가 동화만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계속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타산지석 삼아서
오히려 이제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또 양국 문화 간 소통 기회 뭐 이런 것들이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지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여기 대해서 다른 또 토론하거나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으세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윤창원 교수님 이제 들으시면서 총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시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도 뭐 이제 말씀 쭉 들으면서 이 다문화와 관련되어져서 종교계의 노력이 사실 그동안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 말씀처럼 일종의 방향이나 정책적인 지향을 가지고 뭔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종교를 넘어서,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긴 한데, 종교가 이제 포교나 선교가 고유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종교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계가 이제 그동안 이제 좀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제안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다문화적 시민 정신 모델을 통해서 뭔가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의 종교 교육 이런 것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아마 내년에 그러니까 얼마 남았지만 24년에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제 부처 간에서 이제 17개 부처가 다 여기에 관련돼 있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예산은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좀 일부 반영을 해서 기회가 되면 예산이 반영되고 또 제안할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줌이 아니라 내년에는 좀 이렇게 공간에 모셔서 좀 이 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는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윤창원 교수님 우리 그 사진 다 찍었어요? 네네, 발표하는 거? 일단 찍었습니다. 발표하는 것도 찍었고, 찍었어요? 어떤 거요? 네, 저기 발표하는 발표하는 것도 것도 녹화가 돼 있어서 네. 녹화해서 캡처본 따면 되니까 뭐 그런 건 네. 제가 조금 이따가 녹화 저장해서 제가 고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마지막 다른 사진 찍어야 돼. 사진 크리스마스. 제가 저장을 잘 하겠습니다. 다 들고 오셨구나. 제가 아니, 오전에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저는 마지막에 메리 캡처를 크리스마스. 했는데 크리스마스 저장을 못 뭐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오늘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저장을. 다 찍으셨나요? 네, 찍었고 됐어요? 잠깐만요. 네, 찍었고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앞 자, 시간에 이렇게 캡처까지는 했는데 제가 저장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잠깐만요.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시는 임동선 선생님은 저기 자원봉사 활동 그 동작구에서 자원봉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숲 해설사 일을 하시면서 셀프 가든 하시는데 제가 홍보했는데 유일하게 들어오신 분. 임동선 선생님 고맙습니다.